네, 소종섭의 시사쇼. 오늘은 국회의원회관으로 출장을 왔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왜 왔느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네, 대선이 끝난 지 2달 됐는데요. 이준석 대표 대선 지나고 나서 개혁신당 다시 3대 당대표로 선출이 돼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개혁신당의 변화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 등에서 또 압수수색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현재의 전국 상황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좀 진솔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대표님 요새 날도 덥고 하는데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사실 대선 이후부터 계속 프로그래밍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산업 전반에서도 그렇고 AI가 등장하면서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AI를 다루고 그다음에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정치에도 비슷한 비전이 있을 거라 보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혁신당이 이번 대선까지는 어쨌든 한정된 이론과 한정된 재원 속에서 저희가 지난 대선 때 다른 당들이 4,500억씩 쓸 때 저희는 28억 썼거든요. 28억이요? 예. 전체 선거 자금이 28억 썼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대선 치러냈다는 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세운 거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결국 대한민국의 돈 많이 드는 선거 구조, 비효율적인 구조, 돈 쓰고도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효과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도려내고 정치 문화 바꿔내야지만이 젊은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종의 정치의 과학화 그리고 정치의 문턱을 낮춰서 좀 좋은 인재들이 많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개혁신당이 만들고 싶다, 그런 의지네요. 예.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3정당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제3정당 운동들이 물론 이념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보면은 좀 극우화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랑은 결이 안 맞지만은 그래도 저는 충분히 그런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 좀 변화를 꾀하는 그런 조류가 이제 들이닥치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개혁신당이 거기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모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쨌든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의 기치를 내릴 생각이 없다. 네. 그렇게 봐도 되나요? 저는 항상 일관되게 얘기하는데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이준석이 하는 걸 보고 많은 호사가들이 얘기했던 게 창당 못할 건 창당했죠. 나가 지역구 떨어질 건 지역구 당선됐죠.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합당할 거야. 합당할 거야. 단일화 할 거야. 그러니까 호사가들의 이준석에 대한 예측이 거의 다 틀리는 건 뭐냐면 제가 청개구리 같이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눈에 뭐만 보인다, 이건 겁니다. 편견을 갖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뤄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고 지방선거라는 것도 저는 제가 큰 당에서 지방선거 지휘해가지고 역대 최대 승을 이끌어 본 사람이거든요. 네. 그때 지방선거가 12곳 승리했던 지난 지방선거, 8회 지방선거 13대 올 겁니다. 그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역대 최다 그 승을 했던 그 기억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 큰 당에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이제 작은 당에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정치에 있어가지고 그런 호사가들의 말보다는 제가 더 나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 저 인터뷰했을 때 정치를 하는 이유가 어떤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충분히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이른바 날렵한 호랑이가 돼서 거대 공룡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죠. 원래 지금 이제 민주당은 지금 이미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져 버린 거고요.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그 안에서 이제 무수한 많은 이견이 노출될 것이고 하나의 그릇에 담기 어려운 지금 이제 덩어리가 된 거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초기에는 정권 초기니까 우격다짐으로 말이 되는 것처럼 포장한 얘기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보면요, 기억나실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그때도 이 수많은 경제학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고 되냐. 지적을 했었죠. 그러니까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거 뭐 이런 거 비슷한 상황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무식한 것들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식으로 오히려 타박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5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 이거는 궤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 초기에는 우격다짐으로 지금 뭐 돈을 풀면은 저는 어제 국회에 있으면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요. 그 소비 쿠폰 가지고 이제 그 국회에서 나와서 서로 토론을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지역 상품권 이런 거 활성화시키는 이유로 누가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풀었더니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린가 싶은 거예요. 네. 소비 쿠폰을 풀었는데 소상공인 매출이 안 늘어났은 건 큰 문제죠, 그거는. 누가 그걸 모릅니까? 돈을 풀었으니까 매출이 늘었습니다가 성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냥 당연한 거죠, 그냥. 근데 그러니까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디 AI 챗GPT 같은 데 넣어도 헛소리라고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하는 논리가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맞는 얘기 같으면서도 들으면 저게 왜 저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힘든 사람 나타나면 전부 다 국가 재정을 풀겠다는 거냐. 지금 우리 늘상 보면 그러면 영화 제작자 안 힘드냐, 아니면 뭐 과학자 안 힘드냐, 네? 뭐 그러면은 진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안 힘드냐. 그런 약간 감성도 아니고 희한한 논리로 이제 국가 재정을 투입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곧 심판 받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기라 그렇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될 거다. 어제 뭐 우상호 정무수석 찾아오셨던데 전에 보니까 대선 끝난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야 이런 상황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 이상 득표한 것은 대단한 거다. 앞으로 뭐 정치권에서 상당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걸로 기억나는데 어제 혹시 우상호 정무수석 왔을 때 어떤 얘기 좀 주고받으셨어요? 뭐 통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요. 우선 뭐 우상호 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난이나 이런 걸 들고 김병 비서관이랑 온 거니까 그에 대한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어제 이제 송원석 의원에게 뭐 사면 대상자 이런 거 그 문자를 사진 비서실장이 이제 보낸 거를 이제 얘기하다가 강훈식 실장이랑 얘기하는 게 나왔는데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 비슷한 걸 했는데 저희한테 뭐 개혁신당에 사면 필요한 사람 없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추천해 달라는 맥락이었나요? 있으면 뭐 그런 건데 저희가 뭐 창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반동답조로 뭐 정립되면 정립해 주시죠 뭐 이랬어요. 특별한 뭐 그런 얘기는 없었군요. 요즘에 이 대표께서 주로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아까 그 코딩하고 어쨌든 개혁신당을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이 준비를 하는 거, 그거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요새? 저는 계속 극한의 효율입니다. 효율. 극한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에서 이제 되게 중요하다.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국가 경쟁력일 텐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 보면 좀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그런 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동화하고 이렇게 해서 바꿔놔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회 전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개혁신당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면서 모범 케이스를 창출해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개혁신당은 저희가 대선 때도 보면은 뭐 계속 완주의 의지라는 걸 계속 보였고 저희가 지금 지방선거 때까지도 보면 호사가들은 또 국민의힘의 호사가들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개혁신당이 지금 지방선거를 치러낼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 대표가 생각하는 지방선거 전략의 핵심,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은 어떤 건가요? 지방선거 수천 명의 후보들 결국에는 각자 지역에서 풀뿌리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저는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진입장벽을 낮춰야 된다. 네, 그렇죠. 정말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지역에 가보면 뭐 저희 동탄만 하더라도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갓 졸업한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네. 아 이거 정치라는 걸 막연히 뭐 구의원, 시의원이라 도전해보려고 하니 그 기초의원도 언뜻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뭐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한 1억 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거를 완벽하게 패키저 해가지고 그래 이번에 지방선거 뛰어들면은 사전한테 저희가 공천심사 비용까지도 저희는 거의 최소화해야 된다. 아, 직접 오가는 이런 비용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공천 신청할 때도 보면은 다 온라인에서 그냥 신청하고. 네, 그래서 심사도 저희가 보면은 뭐 그 면접 같은 경우도 화상 면접 같은 거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굳이 서울에 KTX 끊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해야 된다. 네. 아니면 시도당에 있는 뭐 대도시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런 게. 만약에 60대, 70대 개혁신당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 내 이번에 한번 군의원, 구의원에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맥도날드에 가도 키오스크라는 것이 사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장벽이 된다고 생각해서 또 말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거기까지 효율을 끌어올려야지만 맥도날드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고 대다수는 또 그런 비용 부담 적게 그러면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는 건데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60대, 70대, 80대라 하시더라도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 폰은 쓰시는데 문제가 별로 없고 그런 분들이라면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공천을 해내야 좀 된다. 쉽게 그 자체로 그렇죠. 낮추면서 예. 가겠다. 예. 그런 부분 외에 아까 여론조사 얘기도 하셨는데 혹시 다른 측면에서 지방선거 홍보물 같은 것들도 이제 선거 처음 나오신 분들은 많이 낚여요. 그런 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예. 그래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안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 많이 판단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목표가 현재 설정이 된 게 있나요? 개혁신당 입장에서 광역이나 뭐 저는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우선 중선거구제가 적용되니까요. 네. 우선 대학가 인근의 그 곳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선자들을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같은 건 아직은 좀 빠른 뭐 대학가 주변에는 다 당선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의원, 구의원, 네, 그렇죠. 예. 광역이나 기초 같은 경우는 광역이나 기초도 저희가 당연히 광역이나 이제 그 단체장도 저희가 도전을 하고요. 그거야말로 이제 인재 영입에서 성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건 저희가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는 게 목적이죠. 내년 지방선거가 개혁신당의 향후 그 앞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개혁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은 뭐 조국혁신당은 뭐 조금 다르게 비례 전문 정당으로 갔지만은 네. 지난 총선 때 나머지 이제 뭐 진보당, 뭐 기본국당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 붙어가지고 사실상 민주당에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비례연합정당으로 이제 당선자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정당들은 그런 연대 전술을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에게 일정한 이걸 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희 개혁신당은 그러지 않고 이걸 돌파해내겠다는 의지가 좀 다른 당들과 다른 거죠. 독자적으로 가겠다. 그렇죠. 예. 뭐 연합이나 연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나요? 현재로서는 전혀 지금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혁신당 홀로 서기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겠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희는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 길을 돌파하는 것 외에는 정치를 바꾸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만큼 이미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저 국민의힘과 어떤 뭘 연대를 하거나 연합을 하거나 이래 가지고는 이미 가망이 없다. 그쪽은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가요? 국민의힘과 연대를 하는 가정이 있으려 그러면요. 그게 아주 효율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효율적일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지난 2018년 지나서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벌어졌던 선거에서 그때 제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에 있었지만은 얼마나 국민의힘이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TK에서만 당선자를 낸다는 생각이 본인 스스로도 있으니까 얼마나 편협한 선거를 치렀는지를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위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입성하려고 하는 인사들, 그리고 거기에서 뭐 역할을 하게 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TK 지역 출마하려고 다들 난리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당의 정렬이 그쪽으로 된 상황 속에서 네.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좁다. 그런 생각입니다. 가치에서 뭔가. 가치에서는 네. 뜻한 바를 이루기가 네.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내린 거군요. 자, 이 개혁신당 대표 다시 이제 되셔서 최고위원 회의도 열고 뭔가 새로운 개혁신당 모습 갖춰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 들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30일 날인가요? 또 한 번 여기 의원회관도 들어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영장이라는 걸 보면은 저랑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이렇게 공모를 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저를 쫓아내려고 했는지. 네. 그리고 그거는 입당할 때부터 그랬다는 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봉천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공모를 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대표는 공천에 대해서 어쨌든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예를 들어 공천에서 뭘 했다고 저를 수사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건 당대표의 권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윤석열이라는 권한이 없는 사람과의 공모를 했다라고 저를 이제 공범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게 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예.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 정치 상황 자체가 지금 예.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네. 혹시 뭐 어쨌든 그 뭐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이나 기타 명태균 씨와의 관계나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저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제가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제 수면 위에 올라왔을 때, 네. 저는 처음부터 명태균이라는 사람에서 너무 잘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저와의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런 역할이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문제될 일 한 건 없다.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게 문제일 것이냐, 그건 아닐 거라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저쪽 진영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치 쪽에 뭐 브로커 또는 뭐 컨설턴트라고 하고 다니면서 다니는 사람들, 뭐 박시영 씨나 예를 들어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들 만났다 해서 문제되는 거 아니거든요. 얘기했다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무슨 잘못된 일을 했냐 문제돼야 되는데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초기에 무슨 뭐 그 사람이 뭐 어디 김영선 의원과 소리 지르면 싸우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우선 절대 악으로 돼 있고 이 사람을 아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거든요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사람도 엄청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프레임 전쟁이고 나중에 실체적으로 모든 게 판단되고 나면 어떤 상황인지 국민들이 한번 평가할 겁니다. 그럼 이 대표로서는 이 압수수색의 그 의미를 그냥 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상 필요해 하니까 그냥 한번 한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제 핸드폰이라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들과의 제가 당대표였으니까 뭔가 중요한 녹취나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그 특검에다가 이미 그 일정한 다 저기를 했다면서요? 제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설마 이거밖에 없어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더 있을 거야로 판단한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특검이 이제 저한테 뭐 조사한다 그러고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거는 뭐 사실 국민의힘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 공천이나 아니면 이런 거 관계없는 것들도 그럼 제가 비록 국민의힘을 떠났지만은 제가 직을 수행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당내 비밀이나 이런 거에 해당했던 것들을 다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뭐 인지상정이죠. 그거는 어느 정도. 큰 문제는 제가 만약에 수사에 필요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시점에 어떤 요청을 하거나 어떤 걸 그건 다 협조한다고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뭐 2021년도에부터 2022년까지 대표를 했는데 뭐 어느 날 어디서 어떤 당직자가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걸 제가 다 공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핸드폰은 그때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은 맞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뭐 그 당대표 끝나고 이후 거예요? 작년에 바꾼 겁니다. 그러면은 그 뭐 압수수색해도 별 그거랑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포렌식하러 가져갔으니까 이제 뭐 절차 이후에 전 돌려준다 하겠죠 이제. 예. 그 시절 걸 확인하는 거랑은 거리가 좀 있네요, 어차피. 네, 그렇죠. 예. 그 자체가. 그러면 이번 어쨌든 압수수색 자체를 바라보는 이 대표의 관점은 어떤 뭐 정치 탄압이다 이건 뭐 나 이런 관점은 아니네요. 저도 그래서 특검에 이제 지금은 이제 수사관들만 만났으니까요. 특검의 그런 어떤 실제 수사 책임자나 이런 사람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수사의 방향이라는 게 뭐 물론 저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은 도대체 어떤 수사의 방향을 가지고 이걸 가는 거냐. 왜냐면은 예전부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준석이 학력 위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 이준석이 그러면 윤석열과 공범이다를 증명하려고 하는 건 저는 왜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는. 네. 그런 시각이 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어쨌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그 후보 관련해서 날카롭게 좀 공세를 펼쳤고 그때 이제 민주당 어쨌든 안팎에서도 어쨌든 이준석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유, 그럼 만약 진짜 그건 뭐 특검이 확인해 줄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거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는 동력을 이상하게 잡은 거죠. 그렇지는 않을 거다. 저도 머릿속에 염두에 드는 게 있지만은 예전에 제가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요. 박근혜 정부 정치보복 뭐 이명박 정부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정부는 뭐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다가 동력 다 잃어버렸고 박근혜 정부는 초반에 뭐 통진당 해산이나 뭐 이런 거 하고 하다가 세월호 맞아가지고 이제 자기 동력이 사실상 많이 위축됐고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한다고 윤석열 한동훈 검사 써가지고 극한 대립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잡아놓겠다고 난리 난 거고요. 저는 그게 이어지는 이유가 사실 보복이나 이런 거의 사이클이라는 게 이어지기 때문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걸 뺏는다? 그거는 국가에 대한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특검이나 이런 사람들 좀 책임 있는 사람 만나보면은 그때 제가 이제 확단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이재명 정부가 잘못 판단을.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민주당에서 뭐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지난 저 경선 과정에 박찬대 후보도 그렇고 체포동의안 오면 바로 처리한다. 체포동의안 왜 온다는 건지도 모르고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동의안 때 그 고생한 걸 알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떤 혐의인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봤을 때 뭐로 하겠다는 거냐. 그거는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저 지지자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 정도. 전당대회 때 이제 하고 또 정청래 의원은 말을 좀 막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또 이제 대표 되고 나서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를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좀 아는 편인가요? 접점이 있었나요? 뭐 오며가며 인사하고 뭐 가끔가다 뭐 여의도에서 뭐 식당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술 잔뜩 취하셔가지고 화장실에 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자주 마주치긴 하죠. 그런데 대화를 깊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윤리특위 징계안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그냥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대선 때 제가 이재명 후보의 그 자제분이 했던 거와 그걸 순화해가지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만약에 누군가 한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권영국 후보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순화해서 한 거예요. 뭐 이재명 후보한테 당신 아들이 이랬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권영국 후보한테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발언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민노당에서는 그 폭력으로 택하느냐. 꼭 물어볼 수 있죠, 그거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이게 누구 아들 얘기냐를 우리 캔 거죠, 사람이. 저는 거기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이거는 내용상 퍼지거나 하면은 곤란할 테니까 이준석을 무슨 하면 안 되는 발언을 한 걸로 몰아붙이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우리 국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모순적인 게 이재명 후보가 그 형수화했다는 대화도 그 당시에 사실 지상판에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너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니까 밖에 나올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방송에 나오기도 어렵다라는 그 모호한 기준에 넘어서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은 국민들은 모르게 되고 아니면은 뭐 알 수 있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욕을 할 거면 아예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상한 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럼 오히려 그 욕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 욕에 대해서 아니면 그 음담패설에 대해 가지고 문의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예. 근데 뭐 이 윤리특위의 이런 부분도 아니 제가 프레임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 저희 그 대선 토론하기 전에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는 그 한동훈 후보가 뭐 홍준표 후보한테 춘향전은 뭐뭐 하는 얘기냐라고 더 비속어 비슷한 걸 했어요. 그 옛날에 김문수 후보가 했다고 알려진 말인데 그걸 왜 홍준표 후보한테 물어보고 똑같은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했던 말인데 홍준표 후보한테 물어봤잖아요. 저는 권영구 후보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왜냐면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면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춘향전을 변사또가 춘향이 어쩌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저는 오히려 그게 괴기스러운 얘기인데 그때 아무도 지적 안 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대선판에 뭐 돼지 발정제가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연 이 기준은 누가 만들었던 것이냐? 전 처음 듣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그래서 뭐 나중에 그 방심위에서도 뭐 이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오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우력 따짐으로 간 거지. 무슨 말을 해도 좀 안 해준다. 그런 건 없어요, 제 생각에는. 큰 윤리특위에서도 어떤 저기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뭐 무슨 기준이냐는 거죠. 제가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해도 되는 말의 기준과 해도 안 되는 말의 기준을 놔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어쨌든 뭐 압수수색이나 윤리특위 등등 이 흐름이 약간 이제 이런 속에서 야 이거 이준석 대표 정치적으로 조금 곤란한 상황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야, 오히려 이 너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저렇게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를 오히려 키워줄 수 있다. 좀 이렇게 약간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 바라보는. 지금 이제 극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 제가 혼란이 온 거죠. 그 사람들이 한 몇 년 동안 이제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맨날 판을 깔아놨던 거는 이준석이가 이재명이랑 한 편이라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맞는 말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맨날 뭐 이준석이 이재명이한테 잘 보이려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이게 그 사람들이 밥 벌어 먹으려고 했던 거짓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날아갔죠, 이제. 그냥 이 대표는 현재 상황을 판단하기를 이게 뭐 큰 나에게 어떤 상당한 고민거리라든지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사안 자체가 지금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이준석 정치적으로 뭐 어렵게 하려고 뭐 무수한 사람들이 많은 교육하라고 아까 말했지만 뭐 하다못해 학력 위조까지 뭐 10년째 괴롭히고 있고 한데 이게 됩니까, 그게? 그게 지금 그리고 적어도 20대, 30대 개혁신당의 그 견고한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 겪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 해보자 그러고 막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자 했을 때 본인들이 어쩌면 학계에서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단체나 조직 내에서 많이 겪던 일들일 거예요, 보면은. 이거 뭐 하자 그랬는데 그런 거 어디서 이렇게 이런 거를 겪으면서 지금 다들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 겁니다. 하고 보면은 이 지금 50대 이상의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가장 많은 항아리에 볼록한 데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진 그 집단 의식과 그리고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보다 아래 세대에게는 얼마나 큰 억눌림으로 다가온지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자, 이 상황 이때는 뭐 대표직에서 물러난 때인데 혹시 이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그 우크라이나 방문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박진 전 외교장관을 뭐 조사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주가 조작 얘기까지 연결이 되고 막 이러던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 대표 저는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는 사람. 저한테는 우크라이나 가지 말라고 했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는 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이제 가려고 했던 거니까 저는 모르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 또는 그가 했던 선택 하나하나를 전부 다 수사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좀 수사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점을 발견하고 가야 되는 건데
저도 이제 피상적으로 언론만 봐서 알지만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그때 뭐 삼부토건이라는 데서 그런 걸로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들. 뭐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삼부를 띄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갔는지 우크라이나 가는 걸 삼부가 알아서 띄웠는지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는 삼부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해외 어딘가 방문한 일정을 잡고 외교적 노력하는 거는 단순히 그 정도의 개연성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갈 이유가 없던 나라를 갔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또 의심을 하겠지만은 우크라이나는 당시 서방 세계 지도자들도 그렇죠. 많이 가려고 했던 곳이기 갔었으니까. 때문에 오히려 멋부리려고 갔다 뭐 이런 약간 식의 이미지 공격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예. 예. 한번 지켜보죠. 그걸로 뭐. 돈을 주칼 부양하려고 갔다? 저는 그거보다는 거꾸로 이제 그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 가는 거 정보를 미리 안 산부가 뭐 그거 갖고 이제 뭐 좀 MOU를 여기저기 가서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했을 가능성은 저도 좀 의심된다는 생각하죠. 네. 예. 자, 이재명 정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재명 정부 출범 2달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이 대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제가 대선 때도 우회전 깜빡 잊고 좌회전할 것이다. 그런 게 가장 우려되는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죠. 노무현 대통령은 좌회전 깜빡 잊고 우회전하셨죠. 근데 그거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 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내가 아무리 왼쪽 진영의 지지를 받아도 이거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그건 고심인데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거는 원래 왼쪽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 때 그냥 사탕 발린 소리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노무현 대통령은 왼쪽의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고 왼쪽의 생각에 따라서 공약도 내고 했지만은 대통령을 해보니까 내가 왼쪽에서 욕먹더라도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거는 좀 고심 끝에 하신 판단이고 나 원래 왼쪽 사람인 거 다 아는데 선거 때 내가 뭐 중도 보수인 척 하다가 결국 왼쪽으로 간다 이래버리면 이제 이거는 기반이죠. 그거는. 예. 진정성이 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날 주식 폭락한 거 보고 네. 오늘 또 이제 또 진성준과 나는 또 다른 생각이라는 식으로 이제 가잖아요. 네. 이게 한두 번이지. 이런 게 반복되면은 시장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예. 과연 어떤 게 진심이냐? 정책의 근본이 어떤 거냐? 그렇죠. 우리가 고사에 보면은 뭐 읍참마속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읍참마속도 한두 번이지. 예, 맨날 가가지고 맨날 부하 보고 자르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추어적인 정책을 건드렸다가 안 될 때마다 누군가 하나를 희생양 삼아야 되는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읍참마속도 아니고 토사구팽의 정치가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군요. 지금 노란봉투법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보세요. 노란봉투법 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외국계 기업이라는 데서 좀 이탈해가지고 뭐 수백 명, 수천 명씩 실업자가 생기고 이런 게 지역에 발생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난 그거 하기 싫었는데 민주당이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한 거야 이렇게 가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신뢰가 툭 떨어집니다. 네. 그 증세 같은 것도요.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야당 지도자로서 이렇게 보던 것과 실제 이 장부나 이런 걸 다 복원하는 얘기는 다를 거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거하게 이제 사실 소비 쿠폰도 쏘고 이렇게 했는데 소비 쿠폰이 공짜입니까? 이게 십몇 조씩 다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걸 어디서 메꿔야 될지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까지 갈 것도 없이 뭐 한 가정을 놓고 봐도요. 저만 해도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뭐 장난감 사달라 그러고 뭐 사달라 그러면은 잘 안 사주거든요. 네. 예. 근데 꼭 옆집에 보면 어느 집은 사주죠. 네. 그럼 어릴 때는 그게 우리 아빠가 나쁜 아빠인가라는 생각을 하죠. 저희가 좋은 아빠인가라는 생각을 하죠. 왜 안 사주지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주는 게 좋은 거 아니면 나쁜 사람 이런 이 단순화된 구조로서 가정 내에 그거를 판단하던 시기가 어릴 때 시기고 제가 이제 나이 40대가 보면은 그때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는 그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저에 대한 교육에 투자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구나 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그 아버지 어머니 감사하게 사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네. 지금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가 5년이고 유한하다 생각해서 5년 동안
근데 아이를 키운다는 건 평생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 약간 다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난 5년만 키우면 돼. 그럼 5년 동안에 좋은 아빠하고 키울 거야. 이러면은 그거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관료제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웬만큼 망가지진 않거든요. 근데 남미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거 하다 우장창 내려앉은 나라들이 네, 있죠. 예. 예. 대통령이 막 하사금 쪽으로 돈 뿌리고 이러다가 예. 환율 터지는 순간 끝이거든요. 우리가 IMF가 뭡니까? IMF가 그때 IMF 터졌을 때 소득이 $10,000 올라간다 막 이래가지고 다들 신나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선진국이다 이러다가 그때 환율이 뭐 800원 하다 갑자기 막 1,600원, 1,500원 이렇게까지 막 1,400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 방에 소득이 반토막 난 거 아니에요. 달러 평가 대비 소득이. 저는 지금 우리가 뭐, 예? 3만 불 뭐 이런 얘기, 3만, 4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환율이 그래도 2,000원 되면 2만 불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늘 취약한 구조 속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환율 구조 속에서 굉장히 그 취약한 거고, 그래서 우리 통화의 안정성이라는 것들을 되게 잘 고민해야 되는데, 아니 뭐, 통화의 안정성 가장 핵심은 돈 푸는 거죠. 예, 그거는 뭐, 예,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뭐, 개미들 막 청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그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하는 거랑 증권거래세 인상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어떤 생각 갖고 있나요?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몇 조 풀고 생색 내려니까 네. 돈을 어디서 다시 모을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과세를 했을 때 가장 저항이 적은 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으면 적거든요. 예를 들어 돈도 못 버는데 과세하면 굉장히 열받거든요. 예. 근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으면 그럼 자기가 증시를 부양하겠다 했으니까 부양시킨 거에서 어느 정도 뽑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되나요, 그게? 예. 그렇게 하는 순간 주식시장 자체가 위축된다는 거를 그 간단한 그 피드백 효과를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저는. 예. 저는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돈 뺄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고육지책 끝에 법인세 1%씩 뭐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거 왜 나왔겠어요? 예. 법인세 해봤자 1년에 뭐 우리나라가 8조는 되지 않을까요? 1% 올렸을 때요? 네. 안 되죠.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평균 법인세율이 한 20% 남짓 될 텐데 1%에서 5%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법인세가 100조 안 거칠 텐데 요즘 100조 거치나? 그러면 그것보다 좀 적을 텐데 우리가 소득세가 제일 많이 거칠 겁니다 지금. 네. 그 부가세, 그러니까 소부 법인데 소법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인데 법인세가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어차피 잘 안 거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삼성전자의 도시인 화성시라스가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세 걷는 거의 10%가 지방 법인세거든요. 근데 화성이 그것 때문에 요즘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 딜레마에 계속 이재명 정부가 좀 취할 것이다. 그렇죠. 왜 소득 있는 곳에 기분 좋게 세금 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네. 보유세 올리면은 전방위로 욕을 먹겠다는 얘기니까 안 될 테고. 그렇죠. 소득세 올리면은 이제 개개인을 이제 징세하는 거니까 욕 범위가 먹을 너무 테고. 넓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법인세하고 이제 주식 증권거래세 조금 올리고 지금 다시 뭐 금수세 못하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건드리려고 할 건데 대주주 양도세 건드리려고 할 텐데 머리 터지는 거죠 지금. 뭐 집권하기 전에 뭐 빚 좀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했지만 빚 내다가 이제 우리 채권 이제 박살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 문제 어쨌든 문제 자체가 처음부터 좀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까? 이것도 좀 다른 거네요, 결국. 그리고 저는 결국 통상협상도 지금 이불로 덮어놓고 온 거다. 그러니까 어질러진 거를. 위공책을 한 거다. 왜냐면 제가 미국 갔을 때 지난주에 갔을 때 받은 인상은 결국 대중국 스탠스 그런 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이번에 보면 협상결과 발표한 다음에 이재명 정부 측에서 홍보 아이템 3목이 뭐냐면은 뭐 쌀과 소고기는 개방 안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농축산물 지켜냈다. 아니 왜 안 했냐면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미국에서. 예. 초기에는 얼마 투자 금액이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앞두고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 끌어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 부분. 그렇죠. 아직은. 네. 원래 2주 내로 뭐 이재명 대통령 와라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25일 뭐 4주까지 늘어난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뭐 협상할 게 많다는 거죠. 그죠? 그 자리에서 더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 남북 관계 부분은 요새 어떻게 보세요? 뭐 학성기 철거하고 한미훈련 좀 연기 이런 저는 얘기도 나오고. 북한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음. 예, 북한이 사실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이 뭐 대남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 현금을 얻어낸다든지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북한이 용병을 지금 10,000명, 20,000명 보냈으면은 상당한 외화를 획득했을 거거든요. 네, 거기 뭐 몇 조 원 벌어들인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나오죠. 예, 저는 그런 것들 그리고 당연히 러시아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았을 테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에 뭐 보내줄 수 있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예. 우리가 뭐 무기 기술 주겠습니까? 북한에? 이런 부분도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데 성과를 내는 방법은 우리한테 하등 유리할 것 없는데 북한한테 유리한 조건을 걸면 가능하거든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항상 그거는 접근해보자는 주의인데 지금 우리가 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전제 상황이 그렇다. 예. 민주당은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앞으로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등장을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좀이 쓰시지 않을까요? 이게 여당 대표라는 거는 제가 송영길 대표도 그때 하시는 거 제가 봤고 그때 뭐 관계 좋았잖아요. 예, 같이 막. 되게 잘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이게 저도 저 여당 대표를 짧게 해봤지만은 굉장히 권력이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포지션 잡기 힘듭니다. 예. 근데 정청래 대표 같이 외향적이고 좀 이렇게 뭐 가만히 있으면 좀 있으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왕진과 좀 파열음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그리고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거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 그 여당 대표가 되면은 보통 한 2달 정도 내로 이제 방미 일정 같은 거 잡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미국을 가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또 화끈한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들 하나에 한해서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생각보다 특이한 선택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뭐 중국을 가겠다든지. 네. 근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이제 외교적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한테는 또 다른 적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제가 이번에 민주당 의원님들이랑 이제 그 미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뭐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좀 다르긴 하시지만은, 미국에 대한 관점이 저랑은 좀 다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름이지 뭐 틀림은 아니겠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약간 느낌이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약간 걱정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거군요. 이렇게 가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돌출하지 않을까 싶은. 미국이 생각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 저는 미국이 이렇다 해서 우리 내정 감사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관점 잘 잡아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저렇게 맹목적 종미 비슷하게 외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바뀌었는데 왜 우리가 안 바뀌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도 완전 바뀌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싫다 그래가지고 반미하던 민주당의 옛날 모습이 좋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찾아야죠. 조국 전 대표 사면 그 부분은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요새 뭐. 사면이면 대통령이 알아서 할 거지만은 정치적으로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마 큰 변수일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 등등 여러 가지 향후에. 그리고 조국 대표가 어쨌든 그 인지도나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담 많이 느낄 거다. 예를 들어 조국 대표가 예를 들어 나 서울시장 나온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부산에서는 벌써 부산 지역 신문에서는 부산시장 출마설이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어요.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 되면 저는 절대 부산시장 안 나온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나오면.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쉽게 8.15
사면 의원직도 안 될 거야? 그만두셨고 조국 대표가 안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시장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 지방선거 판에 제일 주목받는 플레이어가 조국 대표가 될 텐데. 그렇죠. 예,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사면 선택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그때 뭐 김재섭 의원 등에서 네. 같이 그거 하셨잖아요. 네. 그때 어쨌든 맥락 보면 오세훈 시장으로서도 내년 지방선거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이번 대선 결과나 이런 걸 보면은 이 대표께서 얻은 표, 김문수 후보가 얻은 표 이런 것과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얻은 표 이렇게 본다면 야 이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하나가 안 되고 지금 삼자구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당연히 그러면서 지금 뭐 얘기했잖아요. 주요한 정치 플레이어 중에서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을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긴박하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오세훈 시장님은 지금까지 선거를 많이 하셨고 본인이 하기 가장 쉬웠던 선거, 가장 편했던 선거, 가장 마음 편했던 선거가 어떤 건지를 기억하실 때 2021년 선거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보궐선거. 네. 그때 김종인, 이준석 조와 사실 선거를 치른 거죠. 그런 기억이 남아서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오 시장님도 좀 고민과 함께 결단을 내릴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인이 여기서 막연하게 마음씨 좋은 어른 역할만 해야 되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 대표께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냥 있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뭐 말씀하신 오세훈 시장 등과 개혁신당 등과 합쳐서 새로운 어쨌든 뭐라고 할까요? 이 보수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 세력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가능성이란 건 뭐 항상 0은 없겠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고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바른미래당을 해봤잖아요. 네. 바른미래당도 사실 그때로 보면 쟁쟁한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네.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뭐 현역 의원도 한 20, 30명 있었고. 그런데 결정적일 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총선에 관심이 있었지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였지만은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그냥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철수, 유승민 같이 두 분 다 뭐 훌륭한 분이지만 고만고만한 서로가 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리더십이 안 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사람을 통해 상징되는 게 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움직임을 처음에 개혁신당이 이제 창당하고 나서도 대중의 인식은 이제 이준석 당이라고 인식하는 건데 그 안에 참여한 무수히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좀 속상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삽바 싸움이 나게 되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도 이제 막 거기서 자리를 못 잡고 하셨던 건데 지금도 좀 그렇게 봅니다. 저는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정렬이 안 되는 순간 그건 콩가루 집안일 것이다. 네, 됩니다. 그럼 제가 뭐 그런 판을 주도했나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다만 대중적으로 인식할 때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대선주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죠. 이 판이 형성됐냐가 명확해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의 결단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참 선택지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 고민입니다. 저도 보면은 저도 당연히 오 시장님이야 저랑 뭐 당연히 오 시장님은 저한테 항상 좋은 말씀 주시는 그 선배 정치인의 입장이고 저희는 거의 뭐 항상 많은 걸 고민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서로 간의 선의가 의심하지 않고 다만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목적지가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해산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데 그러게 현실화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 비교했던 게 비행기 사고 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비행기 사고 날 확률은 차 사고 날 확률이 몇천만 분의 1일 텐데 사람들 비행기 탈 때 제일 무서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일어나면 재앙적이다 이건데
국민의힘을 해산시킨다는 거는 사실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어제도 김상환 헌법재판관 소장이 이제 네. 왔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 다 임명해가지고 6대 한이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사면 분위기가 많이 나. 이것도 6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6의 분위기가 나오면은 6대 2의 분위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될 수 있다는 1%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순간 약간 그러거든요. 1%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교통수단 탈 때. 이 비행기 타면 1% 확률 죽는다 그러면 누가 타겠어요? 근데 자기 정치 생명이고 내가 1% 확률로 죽는다? 그거는 도박이랑은 다른 확률 계산입니다. 그거는. 예. 돈을 잃을 확률 1%인 거고 내가 죽을 확률 1%인 거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네. 그거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겠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네. 어쨌든 또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죽을 확률 1%면 되게 큰 거죠. 네. 버스를 탔는데 1% 확률로 죽는다 그러면 안 타죠, 아무도.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은 기대를 안 하신 거죠? 이게 그 영웅 또는 아니면은 그 쾌도난바의 자세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10년에 한 명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불세출이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뭐 영웅이 뭐 화수분처럼 나고 이런 당도 없고 이런 회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당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누가 영웅이 될 누가 그거냐인데 지금 락 페스티벌 보고 다니고 이런다고 영웅이 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 얘기하신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그 영웅으로 가는 길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나중에 충분히 본인의 그 당에서 역할이 있겠지만은 사실 그래서 이제 그냥 얘기하자면 정치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과거에 손학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민심대 탐방하시면서 또 이렇게 본인의 그 에너지를 쌓으시려 하신 적도 있고 강진에서 이렇게 또 그 그렇죠. 서울에서 백년장 생활하시면서 가가지고. 예, 네. 그렇게 축적하시려 하신 적. 근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축적을 하시는 거고 다만 손 대표님은 그 나오실 때 이제 약간 타이밍 때문에 이제 약간 고생하신 게 많으셨고 한 건데 어떤 사람은 또 기모으러 갔다가 연락 끊기는 사람도 있고 예, 되게 다양하죠. 그런데 한 가지 요체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기모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기모으려면 약간은 언론에서 잊혀짐도 필요하고 이럴 텐데 매일 라이브 방송을 락페스티벌 하고 이거는 그 목적이 아닐 거라 좀 보는 거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 약간 거리를 두셨던 분들 중에 보면 뭐 남경필 지사 같은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아예 생각이 없으시던데. 그러니까 남지사님은 최근에 뭐 만나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본인이 기업하시고 이런 것에서 오히려 또 너무 행복해 흥미를 하시고. 느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보면서 누가 과연 그걸 준비하고 있지? 현재와 같은 저런 혼란상, 정리 안 되는 저런 상황이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그래서 요즘 그 말 그대로 그 어떤 누군가 저한테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뭐 상의를 하려고 하고 이러면 아예 보수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딱 그 얘기해요. 지금 단 것보다는 어떤 매력도가 높은 사람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매력도라 함은 말 그대로 필설이나 연설이나 이런 걸 한번 휘어잡을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판을 뒤바꿔야 될 건데 나는 지금 가가지고 다른 거 읽지 말고 차라리 제가 뭐 히틀러라는 건 아니고 뭐 차라리 나의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읽어라. 그 말이 뭐 히틀러의 사상을 저는 따라하는 얘기는 아니고 대중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나 이런 것들 아니면 적어도 체계적으로 내 생각을 정리한다든지 그게 뭐 틀린 말을 하면 그 히틀러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게 차라리 지금은 누군가는 고민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뭐 허위 정보로 선동을 하는 게 아니라 대중성이나 그런 대중성과 메시지성이나 이런 것을 메시지성, 그리고 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해도 제가 정치인으로서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제 스스로 앉아가지고 고찰을 하고 이럴 시간이 지난 한 3년 동안 너무 없었어요. 이 윤석열 정부의 괴팍함과 그 이후 이어진 이런 것 때문에 저 스스로 너무 그것 때문에 제가 옛날에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는요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그 전당대회 연설도 그렇고 오늘 그냥
하루는 글이나 써볼까. 네. 당원들과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리해가 글이나 써볼까. 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들에게나 아니면 당원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에 등장한 이후로는 이거는 맨날 뭐 사람 잡아가두는 얘기, 뭐 서로 뭐 적대시하는 얘기 이런 거 있으니까 저 스스로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네. 낭만은 둘째치고 제 스스로 앉아가지고 야, 내 살기 바쁘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정치인이 살기 바쁘면 언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있겠어요. 예. 뭔가 좀 예. 나를 돌아보고 차분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이럴 시간이 없었군요, 지금까지는. 제가 동탄에서 국회 한 다음에 동탄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 해야지 다 계획 세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걸 내가 현실화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 스스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계엄을 터뜨리질 않나 진짜 황당한 거죠. 그런 시간을 주지를 않았군요. 예. 혹시 뭐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이 네. 대표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 잘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예, 소정섭의 시사쇼. 오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최근 이슈, 또 이재명 정부, 정청래 대표 등에 대한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